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역사를 보는 눈,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다. 제목, 역사의 시작은 현재다. 이병철 지음입니다. 머리말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를 위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모든 분야와 차원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즉 인간의 삶 전체가 역사의 주제이므로 그런 진단에 따른다면 우리는 위기를 맞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사건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을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한다. 정치적 분쟁, 경제적 침체, 사상적 혼란, 생태적 파괴가 닥친 현실에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무관심할 때,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때, 미래의 목표를 세우지 못할 때 그 사회의 역사는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 책은 시대의 흐름처럼 돼버린 비인문학적, 비역사적 풍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맞설지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도움을 주기 위해 쓰였다. 그것이 꼭 인문학이나 역사를 전문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지 무엇이 될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그것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와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구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사를 이해하려는 목표에 맞게 구분 없이 설명을 진행한다. 역사를 안다, 읽는다, 배운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다. 역사를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역사와 역사학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역사가 역사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역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역사를 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역사의 지평에서 정리한다. 여기서 미리 답을 주자면 바로 연속성과 상상력이다. 인간은 시간에 대해 나름의 능동성을 가진 역사적 존재다. 이는 동식물과 미생물이 시간과 무관하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다. 인간은 수많은 조건과 한계 아래 의식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 비록 인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역사적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를 낳은 의식과 선택과 책임이 역사를 배우는 여부에 달려 있다. 왜 역사를 배우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 인간으로서 역사를 배운다. 현재에서 과거를 봄으로써 시작된 시간의 작업을 미래로까지 연결하는 자들이 역사를 만든다. 이들이 역사적인 사람들이다. 이 작은 책이 역사를 알아가는 독자들의 길에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7년 4월 이병철 머리말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9장과 10장 중에서 10장 역사의 지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바로 시간, 공간, 인간이 그것이다. 역사를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때 과거에는 시간의 범위뿐 아니라 당연히 공간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인간과 관련해서만 보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역사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행한 일,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역사다. 물론 인간을 넘어서는 역사 이해가 시도되고 있다. 환경사와 지구사 또는 거대사라고 불리는 최근의 연구 분야들은 시야를 인간의 존재 훨씬 이전까지, 심지어는 지구를 넘어 우주의 시작까지 확대하므로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엄청나게 긴 시간도 다룬다. 그러나 그 긴 시간에 대한 고찰은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위 환경, 지구, 우주라는 거대한 배경에서 고찰하며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역사 인식의 지평이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인간과 무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과 관련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역사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 요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요인은 흔히 문, 사, 철로 표현되는 인문학의 분야들 어디에서나 똑같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역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역사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인문학의 다른 분야와도 구별되는 역사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시간이 한 구성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역사에서 시간, 공간, 인간의 세 요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사를 구별하는 독특성은 시간에 있다. 역사는 시간의 영역이요, 시간의 학문이다. 역사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시간이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중세시대 인간, 5세기의 인간, 50년 전의 인간이다. 특정 시간에 속한 인간을 논하는 것이 역사다. 역사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전제가 된다. 그리고 역사에서 시간을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현재로부터 재는 시간의 위치다. 즉,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따지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위는 가장 오래된 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 곧 기원이다. 기원은 거의 신화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50년 전보다 중세가 더 오래전이고 그보다 5세기가 더 오래전이다. 5세기 전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때가 곧 기원이요.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선 위치로 인정을 받는다. 역사에서 치르는 1차적인 경쟁은 기원의 다툼이다. 서로 기원임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오래전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대를 정확히 판명하는 것, 즉 언제 그것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다른 곳에서보다 더 오래전에 일어났는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이 역사 연구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역사 앞에 누구나 붙이고 싶어하는 단어는 오랜이라는 수식어다. 오랜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할 때 쓰는 가장 흔한 표현 가운데 하나다. 오래전, 보다 분명하게는 더 오래전, 그리고 최상급의 가장 오래전은 조상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훌륭한 표현이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해냈다 하는 자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이룬 일들을 많이 내세울수록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역사는 빛난다.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며
터키 관광청은 1만 년 시간의 박물관 터키로 여행을 오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오래된 시간 또는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1492년은 세계사에서 아주 익숙한 해다. 이 해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에 발을 디뎠다. 콜럼버스는 1497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보다 5년 일찍 대서양을 횡단했고 마젤란보다는 30년 앞섰다. 그 시대의 유럽인 가운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492년은 일반적으로 아메리카가 발견된 해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1492년이 구세계와 신세계가 처음으로 만난 해는 아니다.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라는 책은 지금까지의 역사 상식인 1492 콜럼버스 세계를 발견하다를 도발적으로 반박했다. 영국 해군의 퇴역 장교인 저자는 명나라의 해군 제독 정화의 대함대가 당시에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아메리카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남극과 북극까지 항해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메리카는 콜럼버스보다 71년 전에 중국이 발견한 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초의 발견일까? 그보다 더 오래 항해 사실이 있다면 1421년도 최초의 발견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콜럼버스보다 빨리 대서양 항해를 다녀온 이들이 있었다. 1350년경 이베리아 반도의 바스크족이 아메리카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 이후 탐험가들이 캐나다 북동부 뉴펀들랜드에서 발견한 여러 증거들을 통해 믿을 만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보다 더 오래전의 항해도 있었다. 이미 9에서 10세기에 스칸디나비나 1350년경 이베리아 반도의 바스크족이 아메리카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 이후 탐험가들이 캐나다 북동부 뉴펀들랜드에서 발견한 여러 증거들을 통해 믿을 만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보다 더 오래전의 항해도 있었다. 이미 9에서 10세기에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족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북아메리카에 이르는 대구잡이 항로를 개척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가 도달하기 전에 아메리카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그 기원은 1421년의 정화로 1350년경의 바스크족으로 9에서 10세기의 바이킹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1492년은 결코 아메리카 발견의 해가 아니며 그 기원의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1421년에 정화가 아메리카에 갔다. 그래서 1350년경에 바스크족이 뉴펀들랜드에 다녀왔다. 그래서 9에서 10세기에 바이킹족이 북아메리카 연해에 대구 어장을 개척했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전의 세 시기에 그래서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래서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물음이다. 다시 말해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9에서 10세기 1350년경 1421년의 항해는 그것으로 끝났다. 이 항해들 이후에 다른 사건이나 시도나 관계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즉 다음 단계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1492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콜럼버스는 1504년까지 4차례나 대서양을 성공적으로 횡단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개인적 모험으로 끝나지 않았다. 1492년 이후로 유럽의 탐험가들이 대서양 항해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로 대서양은 유럽의 바다가 되었고 아메리카는 유럽의 땅이 되었다. 이 물결은 1492년 이후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492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해는 결코
기원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 기원의 영예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기록으로 볼 때 9에서 10세기의 바이킹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1492년은 이들이 갖지 못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연속성이다. 바이킹족과 바스크족과 중국의 정화는 아메리카와 세계의 역사에 연속성의 의미를 남기지 못했다. 1492년 이후에야 역사적으로 연속적인 맥락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에서 오랜 시간과 기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맥락을 남기지 못했다면 더 중요한 의미까지는 갖지 못한다. 역사에서 오랜 시간과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속성이다. 늦게 시작되었어도 계속해서 후속 사건이 이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연속성이다. 한마디로 연속성이란 오늘날의 역사와 관계를 갖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역사적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집단이나 나라나 민족에 의해 계속 이어져야만 연속성의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다른 주체들이 경쟁을 펼치며 그 연결 작업과 발전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흔하다. 연속성의 유무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쇄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발전을 이뤘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발전 단계에서 금속 활자는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고려는 가장 진보적인 인쇄 기술의 나라였다. 문헌상으로는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는 가장 진보적인 인쇄 기술의 나라였다. 문헌상으로는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377년의 직지 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다. 서양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은 고려시대의 이 두 책보다 약 80년과 200년 정도 늦다. 그러나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출판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가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마인츠에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난 직후 지역 상인들에 의해 최초의 도서전이 열린다. 15세기에 인쇄업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책을 판매하면서 서적 유통업이 번성하게 되었고 책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이 유럽 각지로부터 프랑크푸르트로 모여들었다. 현재까지 500년이 넘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참여하는 출판사의 수와 방문객의 수에서 세계 최대의 도서전이다. 프랑크푸르트는 구텐베르크의 공헌으로 인해 세계적인 출판 문화의 도시로 발전한 셈이다. 금속 활자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앞선 고려에 있지만 그 이후의 발전과 연속성에서는 구텐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금속 활자의 발명이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클까? 1997년에 새로운 천년을 맞으며 미국의 시사 주간지 라이프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 수백 명에게 의뢰하여 지난 1000년간의 100대 사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인류에 미친 영향력에 따라 이 목록의 순위가 매겨졌는데 그 가운데 1위가 바로 금속 활자의 발명이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이다. 그해 베를린에서 열린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통령 고어가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금속 활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 문화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독일의 금속 활자다 라고 말했다. 기원과 연속성을 구분한 것이다.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문화사에 미친 영향력이다.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인쇄된 직지 심체 요절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 때
지금의 충북 청주시에 있던 흥덕사에서 발견되었다. 당시에 50에서 100부 정도 찍어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가운데 하권 한 책만 남아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책은 특히 금속활자가 역사에서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영예이며 당연히 이 책이 출판된 지역의 자랑이다. 청주시는 흥덕사를 복원하고 고 인쇄 박물관 등을 건립하며 직지의 도시로서 문화적 자존감을 함양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혹시 민가의 고서더미에 묵혀 있을지 모를 직지 심체 요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대단하고도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사실 금속활자 발명이라는 기원의 기념과 자랑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도시임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기원을 넘어선 연속성을 위한 노력이 더 있었어야 한다. 앞에서 인쇄술이 기원과 연속성을 구분했듯이 직지의 도시로서 기원의 기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도시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출판 문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구텐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 도시가 연결되듯이 직지의 도시로 자부하려면 우리나라에서라도 오늘날 출판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판 문화 중심지는 경기도 파주시다. 1988년부터 출판인들이 책을 기획하고 생산, 유통하는 도시를 기획하고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파주의 오늘날의 출판 도시가 형성되었다. 출판인들과 정부의 해당 부서와 청주시가 역사적인 연속성에 안목이 있었다면 직지의 도시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기원을 넘어서 출판문화 도시로서 기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는 골동품 수집이 아니다. 과거의 오랜 유산을 자랑하는 것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의 시간적 차원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과거가 현재와 연결될 때에만 역사적인 시간으로서 의미를 얻는다. 박물관과 유적지만 자랑하는 것은 박제된 과거로 구경꾼을 끌어모으는 정도로만 그치기 쉽다. 그 과거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고쳐지고 발전되었는지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의식하고 노력해야 역사를 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박물관과 유적지만 자랑하는 것은 박제된 과거로 구경꾼을 끌어모으는 정도로만 그치기 쉽다. 그 과거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고쳐지고 발전되었는지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의식하고 노력해야 역사를 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역사를 하는 두 글자에 작은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하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역사에서 시간이라는 요인은 얼마나 오래전에 벌어졌는가를 따지는 기원 신화의 경쟁 도구가 아니다. 어차피 무엇을 가장 오래전에 가장 먼저 행했다는 기원은 각각의 사안들에서 하나의 승자만 만들 뿐이다. 기원 경쟁은 결국 1등만을 뽑고 거의 모두를 패자로 만들어 역사에서 배제하는 비역사적인 작업이다. 역사에서 시간의 길이는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속성, 연속성을 뜻한다.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의 문제다. 그 지속성이 얼마나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느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연속성의 반대는 단절이다. 그것은 고치는 작업을 중단해 더 고쳐지지 않는 상태다. 계속 고치는 한, 고친 흔적을 남기는 한 그 역사는 연속성을 갖는다.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역사로서 연속성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연속성은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세계 제일이 되어서 모두가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을 승리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사로서는 문제가 있다. 1등이 되고 표준과 기준이 될 때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역사와 단절케 하는 억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성이란 1등, 2등을 가리는 경쟁이 있지 않으며 역사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평을 확대하고 전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경제와 정치에서 일어난 혁신, 즉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서양의 19세기는 시작되었다. 이 세기 내내 유럽은 여기저기서 혁명을 경험한다. 19세기는 혁명의 세기라고 불릴만 했다. 이 들끓는 세기를 연 1789년의 혁명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영향은 군주들이 위협을 느끼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자기 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로 진격하는 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이내 각 나라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제적인 왕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혁명의 저지에서 혁명의 확산으로 반전된 것이다. 1833년 7월에 이어 1848년 2월에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7월 혁명에서는 왕권을 약간 제한했지만 2월 혁명은 군주제를 아예 폐기하고 공화제로 바꾸는 두 번째 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1848년은 유럽 혁명의 해가 되었다. 파리의 2월 혁명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 3월 혁명으로 번진 것이다. 1848년은 19세기의 한가운데 이 세기의 전반부를 점검하고 나머지 반의 방향을 제시할 때였다. 파리에서 망명 중이던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해 2월 21일에 공산당 선언을 출판한다. 1789년 대혁명을 부르주아지가 봉건 특권층을 타도한 1단계 혁명으로 해석한 마르크스는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정복하는 2단계 혁명으로 나아갈 1789년 대혁명을 부르주아지가 봉건 특권층을 타도한 1단계 혁명으로 해석한 마르크스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정복하는 2단계 혁명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책에서 곧 일어날 노동자들의 혁명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호소를 전했다. 바로 그 다음 날 같은 도시에서 2월 혁명이 벌어졌지만 이 책과 혁명 사이에는 아직 아무 관계가 없었다. 2월 혁명은 공산당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마르크스가 예견한 2단계 혁명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영향력은 서서히 증대되어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바꾼 사회 질서가 다시 바뀌는 데까지 나아갔다. 19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가 이 책의 주장을 입증하는지 반증하는지 합의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서로 이견이 너무 크다. 그러나 시대를 변형시키려던 마르크스의 이념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또는 반대로 혁명적 운동이 저지되는 가운데 서유럽도 공산주의도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고 틀이었던 변증법이 역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1848년을 경험했다. 이 해의 2월 혁명은 거대한 혁명이었다. 18년 전의 작은 혁명이었던 7월 혁명과 그 2년 뒤 1832년에 일어났다가 실패한 6월 봉기를 만회한 사건이었다. 위고는 1862년에 레미제라블을 쓸 때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두 혁명, 특히 그 가운데 큰 혁명이었던 2월 혁명을 다루지 않았다. 위고가 중점을 둔 사건은 1832년의 6월 봉기다. 6월 봉기는 역사책에서 건너뛰는 대목이다.
실패한 분기는 역사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러나 문학가는 역사들이 공백으로 둔 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했다. 레미제라블은 19세기 혁명의 시대를 설명하는 거대 담론이 놓친 작은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민중들이 비참한 삶에 대한 관심과 사회개혁의 의지가 이 책에서 혁명가들의 이념보다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위고가 쓰고자 한 것은 사회와 정치 문제의 근저에 있는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적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혁명과 봉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랑스의 19세기는 제정에서 왕정으로, 공화정으로, 다시 제정으로, 그리고 공화정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위고는 정치적으로 공화주의를 역력히 옹호하고 있지만 그는 예리한 역사적 통찰력으로 혁명의 문제를 해부한다. 결국 그가 파헤친 것은 인간성의 패부였고 그 안에서 찾고자 한 것은 인도주의였다고 할 것이다. 마르크스와 위고는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했다. 시대를 통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전문 분야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다. 그 둘의 작업은 바로 시간을 다루는 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역사의 궤적을 더듬는 일이 결국 다다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위고는 인도주의적 실천으로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미래상은 과거와 현재를 고민한 치열한 작업이 내놓은 결론이다. 현재 사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보며 둘 사이의 합리적인 전후 관계를 찾으면서 서서히 다가올 미래의 목표를 그려내고 그것으로 다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 역사를 보는 작업에서 미래의 전망은 그 목표이면서 그 도구와 기준이기도 하다. 즉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역사란 목표도 도구도 기준도 없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될 때에야 역사의 연속성이 성립된다. 역사의 연속성은 현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가 서서히 다가오는 미래의 목표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며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 미래로도 연결된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이야말로 역사의 연속성이다. 과거와 분리된 현재가 없듯이 역사 이해에서는 현재와 분리된 과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작업이 미래의 전망으로 연결될 때 연속성으로서 시간의 길이가 더욱 보장된다. 객관성과 주관성 개념의 상대화, 기억에 대한 새로운 조명, 아래에서 위로 보는 시각의 변화, 역사적 대상의 엄청난 확대 등 이전보다 훨씬 폭이 넓어진 오늘날의 역사 이해에 비추어 말한다면 미래의 전망이란 상상력과 통한다. 상상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것이어서 19세기의 관점으로는 근대적 학문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그러한 경계의 구분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상상은 근거 없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사고 체계를 가리킨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인문학적 상상이란 시대의 현상과 흐름에 묶인 기능적이며 부분적인 인식을 넘어 모든 면을 포괄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종합적인 사고를 말한다. 역사적 상상이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인문학적 종합이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사회는 역사를 통해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내용으로 한다. 그것을 위해 다른 교과목을 맡은 교사들의 공동 작업이 강조된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과서가 역사 교사와 만나
학생들이 학습 내용이 서로 연결되도록 미리 협의를 한다. 국어 따로 역사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중학교 2학년생의 수업에서 이번 주에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국어 시간에 공부한다면 역사 수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다루도록 조정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여기에 한 교사가 더 참여한다. 그는 자료 교사이다. 이 교사는 각 과목의 연계를 연구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교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실상과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전시회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한다. 그가 하는 역할은 과목들을 연계해서 학습을 지도하는데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연구해서 제시해주는 일이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달리 교실 밖에서 교사들을 돕는 교사다. 그렇게 해서 인문학적 종합의 교육이 보강될 뿐 아니라 인문학 전공자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직이 마련된다. 과목들을 연계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 교실 밖에서 일하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과감한 시도가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1990년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할 때 미국의 국제정치학계는 큰 자괴감에 빠졌다. 냉전시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소련을 연구하고 미국의 우위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작 국제정치학계에서 소련의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되었던 의견 가운데에 사회과학으로서 국제정치학이 너무 비인문학적으로 발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연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통계학적 조사와 예측으로만 치달았다는 비판이다. 인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곧 인간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 연구 방향을 트는 것을 요구했다. 몇 가지 틀로 객관화된 사회과학적 유형화가 아니라 역사적 다양성과 주관성을 인식하는 종합적인 인식이 정치와 국제정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이다. 그 뒤로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와 저술에서 역사가 중시되고 있다. 요즘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역사적 상상력을 중시한다. 상상력이란 꼭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착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상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 내용보다 미래를 생각하는가에 있다. 현재를 최종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인과관계만 추적한다면 여기에 미래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책이나 글에서 꼭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분석이나 대화의 결론이 무조건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끝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미래의 목표는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미래를 보는 눈이 전체적인 시각에 배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곧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작용한다. 상상력은 새로운 것의 시도나 창의적인 실험과 직결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상상력은 곧 새로운 관점으로 나타난다. 분명 훌륭하게 다듬어진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본보기로 배우기 위해서는 모방이나 적용이 필요하다. 또 토론을 통해 어느 관점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드러나면 자기 관점을 포기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관점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을 키우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관점으로 보이는 생각들도 깊게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다. 크고 작은 모든 차원에서 기존의 관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비교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롭고 창의적인 관점으로서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의 작업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된다.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과감히 시도했던 포스트 모던 역사학자들이 누구보다 풍부한 선례를 제공할 것이다. 역사의 이해 및 연구 대상의 확대에서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 덕분이다. 포스트 모던 역사가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근대적 학문성의 권위 아래 제한되었던 상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혔다. 물론 그들이 이론적으로 주장한 저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독자가 마음껏 의미를 주입할 수 있다는 무한대의 주관성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전적으로 관철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포스트 모던 역사가들은 사료를 읽는 방식에서부터 달랐다. 그들은 사료가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로서 현재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강조했다. 얼마든지 새로운 관점이 가능했고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사료를 두텁게 다르게 작은 것으로부터 깨트려 읽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상상의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텁게 읽기란 뻔한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 특징, 관점,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독법을 의미한다. 겉으로만 보이는 대로 어떤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으로, 어떤 것은 계급투쟁으로, 또 어떤 것은 실패한 혁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사건에 담겨있을 더 많은 의미들을 파헤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란 한 겹의 껍질로 된 사과나 바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로 에워싸인 양파와도 같다. 단순해 보이는 사건에도 다양한 의미의 층위가 켜켜이 쌓여 있다. 그 의미의 층위들을 하나씩 벗겨가며 읽는 것이 두텁게 읽기다. 어떤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다르게 읽기란 글자 그대로는 다른 관점에서 읽는 것이지만 각도를 약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각도로 표시하면 다르게 읽기란 글자 그대로는 다른 관점에서 읽는 것이지만 각도를 약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각도로 표시하면 1도만 달라도 다른 각도요. 45도나 90도면 아주 다른 각도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80도 다르게 보는 것이다. 역사는 전통적으로 승자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을 패자의 관점에서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이 다르게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한 농민이 법정에 끌려왔다면 그에 관한 기록은 그가 쓴 것이 아니라 재판정이 기록한 것이다. 그때 그 기록은 농민 자신의 진술 그대로가 아니라 사회적 상층에 있는 재판관의 관점과 언어에 의해 걸러진, 즉 굴절된 기록이다. 이것을 농민의 관점에서 읽으려면 당시의 사회적 제도와 편견과 상하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읽기는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왔던 큰 사람들에서 벗어나 주변부로 내몰리고 소외되었던 작은 사람들이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고급 문화에 가려진 거시적이고 비인격적인 설명의 틀 속에서 잊혔던 인간 개개인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작은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역사의 무대는 궁전이나 국회의사당이나 대규모 파업 현장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선술집이나 경범죄와 같은 일상의 현장으로 확대된다. 어떤 글의 기록자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간단히 언급되는 들러리들의 시각에서 그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깨트리기 또는 깨트려 읽기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식의 읽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두텁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서 읽기가 곧 깨트리기다. 포스트 모던 역사학이 하려고 했던 것이 권위의 해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건의 성격을 한 층위로 이해하는 것, 기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 승자들의 시각으로 읽는 것이 누리고 있던 권위를 깨트리는 작업이다. 단지 다른 시각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상상력에 동원된 공들인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궤벽스러움은 상상력 없이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 하나를 더 첨가한다고 새로운 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이란
치열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세미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 위에서 나온다. 그러한 상상의 힘을 통해서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종합적인 사고로서 시간의 작업이 가능하다.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역사책을 읽을 때 거기서 조연으로, 들러리로, 주변인으로, 행인 1, 2로 등장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면 상상력은 이미 가동된 것이다. 어쩌면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물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의 역사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 과거가 적은 기록만을 남기는 것이 근본적인 제안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건 그 적은 기록을 한 관점으로만 기록자, 주인공, 기득권자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다. 적은 기록에서도 보다 많은 관점으로 본다면 더 풍부한 역사 이해가 가능하다. 관점이란 곧 보는 눈이고 많은 관점이란 많은 눈이다. 그 기록에 나오는 사람의 눈만 해도 벌써 많은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사료 속 사물들의 눈, 사료에 나오지 않은 관련 인물들의 눈을 동원한다면 그 적은 기록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지어질 수 있는가. 역사적 상상의 힘이 바로 이것이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유령이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은 그 정체가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 유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막연함 때문에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두 저자는 공산주의가 한갓 유령에 불과하지 않고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이 책을 썼다.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라는 정체를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책이었다. 2014년에 역시 두 명의 역사가가 공산당 선언을 풍자해 낸 역사선언이라는 책은 제목은 물론 서두의 문장까지 흉내를 냈다. 하나의 유령이 우리 시대를 떠돌고 있다. 그것은 단기라는 유령이다. 문장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공산주의를 단기라는 단어로 바꾼 것만이 아니다. 전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의 정체를 밝혀서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단기라는 유령이 이 시대의 실체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유령에 불과하므로 실체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저자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의 특징을 장기적인 사고의 결핍으로 규정한다. 이 위기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국제 질서의 불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기껏해야 수개월이나 수년 내에 구상되고 판단되고 제의되고 지출되는 단기적인 조처와 정책에 좌우된다. 이러한 기획들은 단기라는 정박장에 묶여있는 배들과 같다. 단기적 사고와 정책의 핵심은 특히 경제와 가장 관련이 깊다. 세계의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실제의 힘이 오직 경제에 있다는 널리 퍼진 믿음은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신화다. 경제적 숫자들이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은 몇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역사학이 인류가 공유한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본연의 역할을 장기적 사고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의 핵심인 단기 문제를 장기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힘은 역사에서 나온다. 역사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인간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제공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긴 시간의 작업이다. 역사적 상상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서 미래의 목적을 생각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의 결과다. 장기적 사고가 있어야 역사적 상상이 가능하다. 역사 선언은 마지막 문장도 공산당 선언의 패러디 형식을 취한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 말이 만국의 역사가여 단결하라.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라는 문장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단결은 역사가에게만 부여된 과제가 아니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현대의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더 이상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역사를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역사를 보는 눈,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다. 역사의 시작은 현재다. 중에서 역사의 지평 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